한류가 인기라는 건 알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한류에 빠져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한류를 앞세워 정치 공세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한류 쓰나미가 너무 거센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27살 파양 씨의 사연을 재구성하여 전해드립니다. 세상의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돋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살고 있는 파양이라고 합니다. 혹시 인도네시아에 여행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인에게는 발리섬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거기 한국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대학 시절 발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어 한국인을 많이 봐왔습니다. 한국의 시선에서 보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의 섬나라 정도로 알고 있지만 인구수가 전 세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류에 미쳐서 난리도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한류가 심각한 정도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인 시절 거의 10년 전쯤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후보자 한 명이 선거 마케팅의 하나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패러디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수주의 어른들은 저게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 냈지만 저를 포함해 젊은 사람들은 신선하고 재밌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 때부터 한국의 문화가 정치에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당시 라이벌이었던 후보도 이에 질세라 자신의 키워드를 코리안 웨이브, 즉 한류라며 대놓고 선전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가꾸어 가겠다는 공약이 먼저여야 하는데 그저 표를 많이 얻기 위해 한류를 이용한 것입니다. 하긴 지금 인도네시아의 인구 50%가 MZ세대인데 이들을 겨냥하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공연을 마친 한국의 아이돌 슈퍼주니어와 함께 깜짝 만남을 하고 그걸 SNS에다 올린 것 아니겠어요? 현지 사람이라면 모두 충격에 빠졌던 사건이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류풍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더 큰 한류붐을 일으켰고 동네 한인마트에는 아침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식재료가 동인합니다. 특히 떡볶이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저도 용돈의 절반은 떡볶이 먹는데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로서 이런 한류 문화의 인기가 너무 과격하지 않나 싶어 우려도 됩니다. 왠지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하지만 저 역시 한국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 애지중지하는 음료수도 한류 문화에서 온 거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종교가 무슬림이라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한국의 소주처럼 녹색병의 할랄 소주라고 한글로 쓴 상품이 있는데 내용물은 녹차와 과일 맛으로 된 음료예요. 전 이 음료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한류 아니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제가 한국 남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한국의 대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고 그러다 보니 현지 세무사를 끼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자카르타에서 꽤 유명한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자주 한국 기업을 방문 다녔습니다. 그날은 새로운 한국 기업과 첫 세무대행 계약을 하러 간 날이었어요.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약속한 시간에 올라가려는데 서류 가방 고리가 탁 하고 끊어지면서 가방에 있던 서류 뭉치들과 화장품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떨어진 서류들은 계약 사항이 적힌 중요한 내용들이라 오염이 될까봐 서둘러서 주웠어요. 하지만 화장품들은 다른 차 밑으로 굴러가 버려 허리를 숙여서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다 보니 그날은 스커트의 높은 구두까지 신고 갔는지라 땅바닥에 엎드려 화장품을 꺼낼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 미팅 시간까지 늦어버릴까봐 초조해졌습니다. 우리 회사가 계약을 따내야 하는지라 예정 시간보다 15분은 일찍 들어가는 것이 예의인데 여기 건물 엘리베이터는 오래 기다려야 하거든요. 이런저런 급한 마음에 서류만 집어들고 후다닥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누가 잠깐 멈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뒤돌아보니 하얀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 남자가 절 보고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얼굴이었지만 엘리베이터가 막 도착하는 바람에 저는 모른 척하고 올라갔습니다.
미팅 시작 2분 전 가까스로 도착한 저는 엄숙한 분위기에 적응하며 업무 브리핑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한국 측에서 5분만 있다가 진행하자고 하더라고요. 팀장님이 급한 일을 마무리하고 오고 있는 길이라면서요. 저의 고객 회사니 당연히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고 급하게 올라왔던지라 저도 서류를 다시 챙겨볼 시간이 있어 다행이다 싶었죠. 2, 3분 뒤 나타난 팀장님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저를 부르던 남자였기 때문이죠. 그는 이 회사 회계팀장이었고 이름은 장윤철이라고 했습니다. 시크하게 회의 시작하자고 하며 우리 회계법인의 업무 루틴과 관리 범위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저는 열심히 브리핑했고 2시간의 미팅 후 무사히 계약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표한 바를 해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서는데 장윤철 팀장님이 명함을 주더니 떨어진 화장품은 제가 다 주었습니다. 나가는 길에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있죠. 한국 유행어 중에 심쿵이라고 있잖아요. 진짜 심장이 쿵하고 멎는 것 같았어요. 드라마에서 보는 한국 남자만 멋있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이후 저는 윤철 씨를 짝사랑하게 되었고 시간을 두고 윤철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를 핑계로 더 자주 만났고 회사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가 있으면 전화로 해도 될 일을 굳이 사무실로 찾아가면서 말입니다. 저의 노력이 빛을 발해서 머지않아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부모님께 소개까지도 했습니다. 윤철 씨는 머리가 비상했을 뿐만 아니라 손재주가 참 좋았습니다. 윤철 씨는 저희 부모님 댁에 종종 갔을 때 이것저것 수리를 잘해주더라고요. 집안 내력으로 손재주가 좋았다네요. 마당 화단에 벽돌을 쌓아주고 떨어진 전기 전선을 연결하고 타일을 깔고 도배도 했습니다. 가끔 저의 떨어진 귀걸이와 가방끈도 고쳐주었죠. 그날 주차장에서 끈이 떨어진 가방도 윤철 씨가 아주 새 것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심지어 남동생의 디지털 카메라를 분해해서 고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못하는 게 없다면서 뭐든 먹고 살 길이 있겠다고 하시며 윤철 씨를 더 각별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사이는 무르익어가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윤철 씨 부모님을 뵈러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윤철 씨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저는 예비 시부모님과 함께 서울 나들이를 다니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결혼식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혼식은 한국에서 하니? 라는 윤철 씨 부모님의 물음에 저는 답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 둘 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의 당황함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윤철 씨의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시며 그래도 윤철 씨의 친지들이 한국에 많으니 한국에서 친인척들만 모여서 약식으로라도 식을 올리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죠. 저도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음 달에 한국 방문 일정 때 맞춰 약식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자주 한국을 올 수 없으니 온 김에 약식 드레스를 고르고 가라고 하셨죠. 장소와 음식은 윤철 씨 부모님들이 준비한다고 하시면서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셨어요. 모든 것을 시작하는 저희에게 맞춰주시니까요. 한국 일정 마지막 날, 저는 윤철 씨와 함께 드레스샵을 방문했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저렴하고 평이 좋은 가게였거든요. 가게 안에 들어간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웨딩드레스가 정말 다양하고 하나같이 작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무엇을 입어도 신부들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란 건 한복이었습니다. 서울 나들이를 할 때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다니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며 참 예쁘다고 생각만 했는데 결혼식에 사용되는 한복은 훨씬 더 고급스럽고 단아하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예쁜 옷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 입고 결혼을 하면 세기의 공주들이 부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전 윤철 씨에게 인도네시아 결혼식도 한국식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치만 윤철 씨는 안 된다며 저를 극구 말렸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종교 국가에서 한국식 결혼식은 꽤나 위험해 보인다고 하면서요. 전 세계가 고유의 결혼식 문화를 가진 것처럼 인도네시아 역시 이슬람식 예배를 드리며 이후 목욕식을 거행하는 특유의 관습이 있습니다.
저는 제 결혼식도 당연히 이런 이슬람식 결혼을 하리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도네시아에 어느샌가 한국의 결혼식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류 문화를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한국 결혼식에 대한 이질감은 없었는데 제가 결혼까지 한국식으로 할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던 거였죠. 옷이 이렇게 예쁠 줄 전혀 몰랐으니까요. 실제로 요즘 인도네시아에서 유행한다는 결혼식을 보게 되면 한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국의 결혼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복을 입은 신랑 신부의 사진이 하객을 맞이하는가 하면 한글로 쓴 결혼 축하글부터 식장에 K-팝 가수의 앨범까지 틀어놓은 유명 인사의 결혼식도 있었거든요. 저의 고집에 윤철 씨는 못 이기는 척 한복도 맞추고 드레스도 주문해서 인도네시아로 국제 배송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국식으로 결혼한다는 얘기에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은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인도네시아 사람이 뭐 하는 것이냐며 조용히 아버지에게 역정을 내시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새로운 결혼 문화에 대해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류도 한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단 한국은 살기 좋은 꿈의 나라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청첩장을 받은 인도네시아 직장 동료들은 오히려 선진국인 한국의 좋은 점을 배워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국의 문화는 소중한 자산이고 저의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인 걸 잘 알고 있다고요. 그냥 결혼식의 하나의 스타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득드렸죠. 국제 결혼을 앞둔 저는 오늘도 일을 끝내고 윤철 씨와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한 식당에 가서 데이트를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더 좋은 관계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까지 한국식이 더해지다니 인도네시아 정부의 한류 쓰나미에 대한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두 문화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 돋보기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연을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중히 검토하여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